네, 탑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술부장 장윤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원래 일정 같았으면 목요일에 어제 이 세미나 관련해서 주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제 테마 활동 재밌게 또 즐기시고 오느라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도 비대면으로 하려니까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시지 않게 영상 보시기 조금 빡셀 테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주식 리서치가 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1학년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밸류에이션 세미나라는 것 자체가 오늘 또 지침 받아보셨을 텐데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조금 어려운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회계 원리도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재무 관리나 뭐 재무제표 분석 이런 수업들은 당연히 신입생분들 안 들으셨을 텐데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초심자의 관점에서 이 세미나 왜 하는 건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리서치라는 게 뭐냐? 기업의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 제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뭐 자료조사 하다가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한경 컨센서스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있어가지고 각자 주식시장에 있는 이런 종목들,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내놔요. 투자 리포트를 쓰는데 우리가 이 기업을 갖다가 이 정도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주가는 이 정도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상승 여력들이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사면 이득을 먹을 수 있겠다. 그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투자 리포트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투자가 뭔지, 왜 우리 세미나에서 이 투자,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걸 다뤄야 되는지부터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란 뭐죠? 미래에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서 현재 구매력을 일부 포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지금 갖고 있으면 물건을 10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겠죠. 근데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서 이걸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고 봅시다. 그동안 나는 구매력을 포기해야 돼요. 돈을 주식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좀 기다리니까 삼성전자가 100%가 폭등했어. 그럼 얼마예요? 원래 100만 원이었던 내 돈이 200만 원이 됐어요. 구매력을 잠깐 포기했다가 더 큰 구매력으로 되찾는 거죠. 물론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매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투자에는 많은 경우에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역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최소 경영학도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 첫 번째, 현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를 합니다. 100만 원을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경제학 원론이나 재무관리를 들으시면 이제 아실 내용인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물가 상승률이 1년에 3% 정도로 치면은 내가 100만 원을 1년 동안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3만 원 정도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건 돈을 그냥 썩히는 거랑 똑같고요. 또 눈에 보이는 손해는 아니지만 기회비용도 있죠. 삼성전자가 100% 올랐어. 나는 안 넣었는데. 나는 안 넣었는데 100만 원 올랐어. 그럼 1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도 안 번 거잖아요. 얼마나 배가 아파요. 기회를 날렸으니까 그런 기회비용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면 돈을 가만히 냅두지 말고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채권, 부동산, 주식이든 어디든 넣어서 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다양한 금융상품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나라에 부동산 대박난 사람도 많고 채권 투자로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주식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다른 상품에 비해서 대체로 수익률이 높고요. 예금보다 채권이 높고 채권보다 주식이 높은 건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매매가 간편해요. 누가 워렌 버핏한테 그랬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부동산 같은 건 안 하시냐? 워렌 버핏이 굳이 왜 하냐라고 했어요. 이제 부동산 투자하려면은 먼저 매물도 가져 직접 살펴봐야 돼. 계약서도 써야 돼. 뭐 대출 끼면은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사고 파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샀다고 해도 몇 년 묵혀놔야 되죠. 재개발될 때까지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주식은 요즘 핸드폰으로 버튼 딸깍하면은 너무 간단하게 사고 팔 수가 있죠. 또 현금화 가능성. 내가 주식 100주 갖고 있는데 급전이 갑자기 막 필요해. 그러면은 100주를 다 팔 필요 있어요? 없죠. 10주만 팔고 뭐 이틀 기다리면 돈이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 같은 거는 그게 안 된다. 또 종목마다 비중을 다르게 해서 분산 투자도 할 수가 있죠. 뭐 요거는 경기가 안 좋아도 꾸준히 가는 주식이고요. 요거는 좀 테마주, 성장주, 요거는 배당받으려고 갖고 가는 주식. 근데 다른 금융상품들에서는 그런 다양성이 별로 없다. 주식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크를 분산 투자를 해서 해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주식의 메리트고요. 그리고 PPT에 언급 안 된 거 하나 있는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업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경영학과잖아요. 기업을 분석하는 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는 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공부가 되는 거죠. 경영 관련 직군에 필요한 많은 스킬들을 주식 종목 분석하면서 익힐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주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코인같이 감으로 투자할 거, 아니면 나 이 주식 너무 이름이 이뻐서 사고 싶어, 그런 거 아니면요, 최소한 내가 어디다가 내 돈을 넣고 있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기를 먼저 쌓아야 되니까 먼저 주식 용어들, PER,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오퍼링, 이런 것들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용어들은 사실 여러분이 이번 밸류에이션 세미나 진행하시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기업이 잘 될 놈인지 망할 놈인지 보여주는,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지표가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거는 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보시면은 여기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SK하이닉스 이런 거 쳐볼게요. 그러면은 기업이 나오고, 기타 정기공시 이런 거만 체크해서 해보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다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뭐 우리는 어떤 회사고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사업 부문은 어떤 게 있고, 주요 제품은 반도체 팔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산업별 배경 지식도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할 기업을 선정을 해야겠죠. 기업을 분석할 때는 정성 분석이 있고 정량 분석이 있는데, 보통 정성 분석은 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 점유율 얼마인가, 경쟁사 대비 차별점이 있나, 또 경영진은 믿을만한가, 그런 거 보는 거고, 정량 분석은 보통 재무지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보는 거죠. 올해 순이익이 얼마나 났나, 부채 비율, 빚이 얼마나 쌓여 있고 재무적으로 건전한가, 그런 게 정량 분석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제일 중요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예요. 밸류에이션. 이게 다입니다, 사실.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 도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살지 말지 투자 의사결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산다고 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살지, 얼마에 살지, 얼마나 갖고 있을 거고, 얼마 떨어지면 손절할 건지,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뭐 상황 보면서 추가 매수하든가 조금씩 팔든가.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에 있는 가치평가예요. 이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뭘까요? 좀 자세하게 봅시다. 주식을 분석할 때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펀더멘탈이 기본적 분석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또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기본적 분석만 하는 사람도 있고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같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종목에 형성된 주가가 펀더멘탈과 심리의 두 축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펀더멘탈은 뭐냐? 이 기업 자체적인 것들. 탑준에서 기업 분석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펀더멘탈 분석이에요. 재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실적 얼마나 잘 나오는지, 뭐 향후 전망이 얼마나 밝고, 브랜드는 얼마나 있고, 또 뭐 기업 내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다 펀더멘탈입니다. 반영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이 바로 이 펀더멘탈을 보는 건데, 슬라이드 오른쪽 볼게요. 시장은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변동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근데 우리가 기업 분석을 만약에 잘 해놨어. 그 기업을 가진 본연의 가치, 내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재 가치에 걸맞은 주가가 있는데 그것보다 시장이 변동을 해가지고 내려가 있어. 그럼 뭐예요? 시장이 잠시 실수한 거예요. 주가는 원래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에 있어. 그러면은 진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 결국에는 시장은 정상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진가를 알아보고 주가를 위로 올려놓을 거자. 적정 가치까지 돌려놓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분석해가지고 좋은 주식인데 내가 내재 가치를 계산한 것보다 주가가 너무 낮아. 그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쌀 때 사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면은 팔겠다는 거죠. 그럼 이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는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일단 안 사고 조정받아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이 기본적 분석의 가정에 따르면은 고평가된 주식도 언젠가는 정상화가 돼서 내려오게 되니까요. 이런 게 이제 펀더멘탈이고요. 근데 주가 결정 요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막 작전주에 개미들이 청산당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사람의 심리가 막 내려가면 사고 싶고 당연히 올라가면 좀 팔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체적인 그런 행동을. 근데 주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개개인이 다 다른데 그걸 다 맞춘다는 거야.
빅데이터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이렇더라.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 뒤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런 예측한다는 거예요. 차트가 특정 모양으로 형성됐어? 그러면 곧 빠질 확률이 높아. 이렇게 형성됐어? 그럼 올라갈 확률이 높아. 차트 플레이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죠. 차트 패턴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 상승 패턴은 이거다. 하락 패턴은 이거다. 또 이평선이나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영역인데 이제 기영이 매법, 기영이 앞구르기 매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일지 모르지만 이거 정상적인 건 아니고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고요.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보면은 좀 너무 사짜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평소에 펀더멘탈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도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좋을까? 언제 팔고 나와야 좋을까? 그런 세부적인 영역이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트레이딩이. 그럴 때 기술적 분석을 병행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이동평균선이나 그런 개념들이 실전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술적 분석만 하는 거는 탑준이 지향하는 경영학도와 길은 아니야. 그건 그냥 도박이죠. 기술적 분석만 하는 거는 코인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가 돈도 벌면서 같이 공부가 되려면 항상 펀더멘탈을 기본으로 둬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좋은 기업 샀으면은 내가 좋은 기업 샀다는 걸 알면은 발 뻗고 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기본적 분석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리서치를 다루게 되는데 이 주식 리서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증권사 리포트 아까 보여드렸는데 투자 리포트를 쓴다고 했을 때 리서치하는 기관 성격마다 구성 요소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전문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간소화시켜서 제가 필수적인 것들만 뽑아봤습니다. 요거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먼저 이제 산분, 기분, 투자 포인트, 리스크 포인트, 가치 평가, 이견 제시 이런 순서로 보통 하는데 순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 기업 분석해요. 기업 분석을 먼저 하고 산업으로 확대해도 상관이 없고요. 청중한테 이 산업이 좀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산업을 알려주고 시작해야겠다 싶으면 산업 먼저 다루고 기업으로 좁혀 들어가도 됩니다. 일단 산업 분석의 경우에는 산업마다 특성이 다르죠. 소비재처럼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고 바로바로 팔고 하는 산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조선업이나 건설업처럼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실제로 돈을 다 받기까지 몇 년씩 걸리죠. 이제 배 하나 만드는데 몇 년씩 막 걸릴 수도 있으니까. 또 IT나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실물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매출 내는 방식이 좀 바뀌고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경기에 민감하거나 자체적인 산업 사이클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게 좀 그냥 기업의 실적만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그냥 산업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죠. 기업 분석의 경우에는 먼저 이 기업이 어떤 애인지 개요 넣고 사업 부문 어떤 건지 봐야겠죠. 같은 반도체 기업도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저번에 선배 특강 오셨던 SK하이닉스는 진짜 정직하게 반도체만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오디오도 하고 많어. 그럼 나중에 가치 평가할 때 다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가치 동인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선배님 특강을 오셨던 SK하이닉스 보면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받쳐주면 이익도 빵빵하게 나고 계속 주가가 우상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이브, SM 같은 엔터주 볼게요. 걸그룹, 보이그룹 컴백할 때마다 주가가 통통 위로 올라가. 그리고 비시즌에는 다시 떨어져. 이렇게 주가를 좌우하는 요인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가 메인 드라이버다 파악을 하고 그거 위주로 나중에 투자 포인트나 리스크 포인트를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왜 투자해야 되냐? 포인트를 뽑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인베스트먼트 시시스라고 불러요. 이제 태제죠. 태제 뭐예요? 가설이죠.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이런 강점을 이때 가지기 때문에 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망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얘네 올해 초에 신제품 출시합니다. 얘네 인수합병 이슈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말하는 거는 좋은 태제는 아니에요. 그건 단일 재료를 갖다가 하는 거일 뿐이고요. 좀 더 수준 높은 투자 논리를 제시를 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 재료들이나 논리적인 가정들이 막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더 큰 차원의 결론,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야 되죠. 당연히 근거가 빽빽하게 들어가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조장님들께 잘 나온 그런 투자 리포트 모범 사례, 레퍼런스 같은 걸 전달할 건데 그거 보시면 감이 좀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투자 포인트가 태제가 훼손이 되면은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태제가 훼손돼야 된다는 게 뭐예요? 태제는 스토리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밝은 미래 스토리를 잘 짜놨는데 상황이 갑자기 심상치 않게 돌아와가지고 가설이 파괴될 것 같아. 우리가 가설 세운 게 틀렸을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듀오링고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듀오링고 다들 하시는 분 많은지 모르겠어요. 학습 앱인데요. 언어 학습 앱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앱이니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군인데 이게 작년까지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를 받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2025년 5월 달에 $500 선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현금 흐름도 좋고 사용자 수도 증가하고 이런 펀더멘탈도 기여를 했지만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수혜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도 있어요. 듀오링고가 사용자한테 퀴즈를 내잖아요. 근데 여기에 AI 모델을 도입을 해서 문제 생성하는 비용도 줄이고 생성형 AI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AI 튜터 같은 것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얘가 폭발적으로 1년 한 반 만에 단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제가 이렇게 작용하죠.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AI를 탑재하는 기업들이 더 수익 구조를 크게 개선시키고 성장할 것이다라는 태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순간 그 태제가 거꾸로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는데 AI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어 공부하려면은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도 문제를 너무 잘 내주고 실시간 대화도 다 해주고 그런 시대가 온 거야. 그냥 굳이 듀오링고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챗GPT 제미나이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회의론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든든한 강점이었던 AI가 한순간에 경쟁자로 인식이 되게 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 넘게 갔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한 $80 선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파멸적인 폭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제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유효할까, 훼손이 안 될 만한 그런 튼튼한 태제인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거를 잘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뭐죠? 또 이런 점은 위험할 수도 있다. 리스크 포인트를 뽑아야 돼요. 이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스크도 성실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매수를 하라고 막 리포트에서 주장을 하고 싶으니까 투자 포인트는 겁나게 뻥튀기를 시키고 리스크는 막 숨기고 일부러 좀 대충 넘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신뢰도가 떨어져요. 리스크는 뭐냐? 우리의 예상보다 주가를 좀 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리스크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제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큰 리스크도 있죠. 막 한 번 얻어맞으면 이 리스크에 얻어맞으면 진짜 몇 년 동안 기업이 못 일어나겠다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게 너무 크고 실드가 불가능하면은 그거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업을 갈아엎어야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짤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정도는 우리한테 사소하다. 이 정도 얻어맞아도 우리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 호르무즈 이란 전쟁 요즘에 되게 심각하죠.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간 상태로 있으니까 우리 기업의 에너지 비용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기업은 에너지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좀 많이 감축을 하고 있고 정부한테 고유가 쪽 바우처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을 좀 완화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조금 쉴드를 쳐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리스크를 말하고 설명을 하면은 그게 가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리스크가 있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요인들이 리스크를 만드는 그런 스토리의 재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을 추정을 해요.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기반해서 아래 미래에 있을 재무제표를 추정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의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재 가치를 도출하는 거죠. 그렇게 내재 가치를 도출하는 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밸류에이션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업 특성에 따라서 알맞은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분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절대가치 평가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실제로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다 추적을 한 다음에 정해진 모델에 도입해서 기업 자체가 가지는 절대적인 고유의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 DCF 방법이 대표적이고요. 초과이익 모형, 배당 할인 모형, DDM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DCF를 주로 쓰게 되실 겁니다. 이게 제일 실무에서 많이 쓰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의 주가 상태를 나타내주는 주가 비율들, 멀티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른 데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주가 비율들은 뭐 PER, PBR, EV, EBITDA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업 특성에 따라서 어떤 어떤 비율을 선택을 해야 되냐 그게 좀 다릅니다. 적절한 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알맞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비교 방법도 피어 방식이라고 해서 이 멀티플 비율을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이랑 우리랑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보다 너무 낮아. 그러면 저평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는 것도 있고요. 히스토리칼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우리 기업이랑 비교하는 거. 지금이랑 국면이 비슷했던 주가 흐름이 비슷했던 그 과거가 있었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비율을 얼마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가. 근데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지금하고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데 과거는 높게 평가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내려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지금 시장이 너무 저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특성을 공부하셔가지고 적절한 걸 쓰셔야 되고요. 기업 특성에 따라서는 이 PPT 안 나와 있는 건데 절대 가치랑 상대 가치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뭐 지속적인 수익성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DCF를 쓰는 게 좋지만 요즘 산업 자체가 좀 출렁거리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PBR도 썼다. 그러니까 DCF가 더 중요하니까 DCF로 산출한 목표 주가 70%, PBR로 산출한 목표 주가 30% 해가지고 가중평균에서 100% 우리 목표 주가를 하나로 합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잘만 쓰면 굉장히 정교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다양한 방법 중에 이걸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발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고요. 근데 이거 하려면 결국에 기업의 실적을 추정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엑셀을 씁니다. 엑셀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미래 몇 개년까지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 매출 원가, 비용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기 중에는 가정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뭐 동종 기업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이건 비슷하니까 그거 따라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요거는 별로 영향이 없는 비율 같으니까 계속 유지한다고만 가정하자. 그런 식으로 항목마다 다 구하는 논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매출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 요소들을 다 넣어놓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추정해놓고 추정이 직접 불가능한 것들은 뭐 3개년 평균을 때려가지고 미래까지 쭉 이어지게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엑셀 수식을 써서 자동으로 값들이 다 계산되게 해놔. 그래 밸류에이션도 결국에는 그런 재무제표의 요소의 값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공식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화를 시켜놓을 수가 있어. 이런 엑셀처럼 재무제표만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재무제표 값들을 여러분이 막 조정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거기에 연동을 해놓은 밸류에이션의 결과가 알아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저도 다음 주부터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업 선정을 하셨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먼저 다 같이 재무제표를 뜯어가지고 엑셀로 모델링을 다 해보세요. 이런 틀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투자 포인트, 리스크 포인트 분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굳이 밸류팀이랑 개요팀 이런 거 안 나눠도 괜찮아요. 빨리 다 같이 모델만 만들어 놓고 포인트 같은 거 다 같이 찾으면 되지. 모델 빡세게 만들면은 뭐 한 이틀, 3일 그 정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수하시면 아마 적정 가치를 구하실 수 있을 건데 거기다 몇 가지 가정을 더해서 목표 주가도 도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구한 적정 주가는 이 정도인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호재들도 있고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41,600원. 현재 주가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을지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야 된다. 또 홀딩, 보유해야 된다. 혹은 팔아버려야 된다. 투자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 바이 의견을 그러니까 구매 의견을 도출하는 거는 보통 상승 여력이 10%, 15% 정도 넘어가면은 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론상으로는 매도 리포트도 나올 수 있어요. 팔아버려라 리포트도 나올 수 있는데 기업을 골랐는데 너무 안 좋아. 가치평가 해봤는데 주가가 저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고평가가 돼 있어. 그럼 당연히 팔으라고 해야겠죠. 근데 실무상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리포트는 잘 안 써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께 내린 암묵적인 숙제가 저평가된 기업, 앞으로 오를 기업을 찾아내라라니까 기본적으로는 바이 의견을 좀 도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뭐 정 안 되면 셀 의견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PPT 오른쪽에 써놨는데 굳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중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건데 리포트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을 기반하되 3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주가에는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매출 성장률이나 마진율이나 할인율 같은 것들. 그거를 0. 몇 프로 단위인데 우리가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죠. 대략적으로는 추정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언제나 조금씩 흔들리니까 뒤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오를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시한 주가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놓고 그 다음에 성장률, 마진율 같이 이 기업의 주가 추정의 중요한 변수들을 갖다가 몇 프로 단위로 앞뒤로 좀 건드려 보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장기화된다. 혹은 성장이 생각보다 빨리 둔화된다. 그러면 베어 케이스라고 해서 이제 좀 기대보다 부진한 결과 조금 더 목표 주가가 더 낮게 산출이 되겠죠. 그거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온다. 계약을 5건이 있는데 3건 정도만 성공할 줄 알았는데 5건 다 땄다. 그러면은 기대보다 결과가 좋잖아요. 그런 걸 불 케이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한 3개 정도 제시를 하고요. 근데 만약에 베어 케이스에서도 최소한 지금 주가보단 좋아. 거기다 불 케이스가 되면 잭팟이야. 3개 시나리오에서 조금 덜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은 그냥 단일 목표가만 제시하는 것보다 매수 의견이 강하게 뒷받침이 되겠죠. 안 좋아진다고 가정을 해도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그럼 진짜 사야겠네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시간 되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시나리오 나누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신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주제 발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월요일부터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도 조정님들께 전달을 많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여러 툴들도 또 적재적소에 제공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